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동안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듣는데요, 마치 어떤 더운 여름날에 우리 가족끼리 막 둘러 앉아서 매주 수요일마다 영화도 보고 은혜도 받으면서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축제에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화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전 오늘 영화가 아니고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보시다시피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인데요, 치열한 사회 속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인생 성공을 꿈꾸면서 창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고군분투, 그리고 그 시작, 그러니까 스타트죠, 그리고 성장, 업을 다룬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이자 가수였던 수지가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너무나 관심이 갔어요. 저는 수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도 봤는데요, 그냥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지가 주연을 한다고 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민수 목사는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최 목사가 하나님보다 수지에게 더 은혜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습니다.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진짜 나름대로 드라마였지만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듣고 참 놀랐는데, 저는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진짜 이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정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인생의 어떤 스토리와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서로 맞물리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제가 정말 큰 위로를 받았고, 마치 그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상황을 조금 나누어야 왜 최 목사가 여기에 위로를 받았는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오늘 설교는 좀 간증 형식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자기 고백적인 설교,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좀 나누는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난 2017년에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진짜 갑작스럽게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교회 목회 환경에 너무 지쳐서 쉼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도록 사역을 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저희 교회는 다르지만 한국교회는 5시에 설교가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있다 보니까 4시에는 일어났어야 해요. 운전도 해야 되고요, 교회 문도 열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는 청년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청년들이요, 여기처럼 9 to 5, 9 to 6 해서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죠. 6시인데 나온다, 정신 나가네요. 그 위에 있는 그 선배 직장 상사들이 나와야 집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을 강남역에서 만나다 보면 8시나 돼야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집에 오면 거의 12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에도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겼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제가 서울에서 그 4동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요, 항상 그 동네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답니다. 저희 아내를 보면서, 저 집 아버지는 배를 타나? 그러니까 늘 젊은 여자가 맨날 그 아이 셋을 안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저 아버지는 죽었나, 아니면 배를 타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가족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가족 관계에도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쉼과 회복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캐나다에 오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캐나다에 오게 된 결정 계기는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다 보니까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배움이나 경험 그리고 도전의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내가 해외에 나가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그 돌파구로 유학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캐나다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가장 핵심적인 계기이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 있었기에 그 캐나다에 오게 할 만큼 뭘 극복해야 했길래 어떤 것이 최민수 목사를 괴롭혔길래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민수 너는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방송을 곧 보실 어머님께 죄송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좀 부정적인 얘기고 욕이 많아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전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저희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흉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하고 저희 어머니께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뭘 좀 도전해 보려고 하면 민수 넌 늦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초등학생에는 초등학생이라고 늦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중학생 때는 중학생이라고 늦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이라 너는 늦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자꾸 뭘 하려고 하면 넌 늦었어 해버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청소년기에 어릴 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겨서 뭘 하려고 하는데 넌 늦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가 싫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늦었으면 얼마나 늦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뒤에 제 자녀들이 앉아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집사님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 중학생들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와서 집사님 이번 생은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가 왜 끝났어?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아직도 너에게 많은 시간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라 늦었대요, 중학생이라 늦었대요, 고등학생이라 늦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학생이면 초등학생이면 어떻고, 중학생이면 어떻고, 그것이 고등학생이면 어떻고, 또 대학생이면 어떻습니까? 그 젊음 자체가 소망이고 가능성이고 높은 잠재력입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죠.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격려해 줘야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너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MBC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식물에게 바보야 멍청하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려준 식물은 잘 자라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준 식물은 막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자꾸 늦었다 하니까 정말로 그 말과 같이 제 인생이 남들보다 자꾸 늦어지더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다른 애들은 다 끄덕이면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학업 능력도 듣고 무엇을 성취하는 속도도 듣습니다. 저희 수학 선생님이 저를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저는 꼭 또래 친구들보다 딱 1년에서 2년씩 자꾸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직선주로를 따라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돌고 도는 것도 모자라서 와보니까 제자리였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저는 그런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마법에 묶여서 평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주인공처럼 나도 너는 늦었어라고 하는 어떤 마법에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에 실패감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 무기력했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생각이 많았어요. 다행히 저는요, 저를 조금 그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젊은 요즘 친구들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죽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나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언젠가는 꼭 해외로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어떤 로망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공부도 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너는 늦었다는 말 때문에 정말 새로운 곳에서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어느 날 저는요,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캐나다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대로 진지한 각오, 포부를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민수야,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너 너무 멋진 생각했구나. 가서 너의 꿈을 펼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만 우리를 바뀌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수야, 너는 늦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속사포 같은 랩을 막 하는데, 너 내일 모레면 40이야. 나가려면 더 어릴 때 나가야지. 지금 해외로 나가서 뭘 하겠다고 그래. 제가 나가겠다고 할 때는 못 나가게 하더니, 어릴 때 나가겠다 할 때는 못 나가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왜 어릴 때 안 나갔냐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가서 성공한다는 보장 있어? 돈은 있어? 너 나가서 돈 다 떨어지면 네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래? 지금 와서 네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그래? 갔다가 돈 다 까먹지 말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38세 된 아들 최민수에게 온갖 팩트 폭격을 날리면서 현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듣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분명히 틀린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이 뭐가 늦었어요? 그때는 절대로 늦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니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일 수 있겠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무려 셋이나 있는 38세의 남자가 가진 것도 없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온 가족을 이끌고 간다? 적어도 당시 한국 사회 그 인식에서는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까지도 저를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너 미쳤니? 너 이번에는 정말 늦었어. 이번엔 니네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순간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도전도 못하고 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또 나는 늦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안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늦은 거 맞지만 나 이번에도 안 하면 나 정말 늦을 것 같아. 늦은 거 아는데, 엄마 말 다 맞는데 이번에도 안 하면 나 정말 후회할 것 같아. 정말 늦을 것 같아. 더 이상 누구의 말 때문에 내 인생 늦어지고 싶지 않아. 누구의 말 때문에 내 인생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한번 믿고 지켜보자고요, 서 권사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그냥 어머니 나를 보내주고 그냥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한국을 떠나게 되었고요. 지금 이곳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어머니에게 당찬 포부를 가지고 결정한 최민수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그 걱정과 같이 늦은 나이에 너무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인가요? 정말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인가요? 네.
막상 와보니까 정말 제가 무모한 결정을 진짜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는 왔는데 여기에서의 삶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저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자동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 한국 사람인데 영어 이름이 산초입니다. 산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저 정말 싫어합니다. 자동차 사기를 당해서 엄청 소갈이를 했습니다. 한 번은 윗집에서 물탱크가 터져서 큰 피해를 당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정말 놀란 것은 뭐냐면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5가족이 숨만 쉬고 있는데도 5가족 기준으로 월 5,000불씩은 쭉쭉쭉 빠져나가는 놀라운 마법 같은 경험을 매달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경제 좀 살려보겠다고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제가 일해봐도 정말 귀하게 자랐거든요.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세차장과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특히 세차장 일은요, 뭐 여기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큰 트럭을 하루 종일 허리도 피지 못하고 닦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저보다도 한참 어린 중국 20대 대학생 애들이 벤츠와 아우디를 끌고 와서 여기 휠 다시 닦아라 할 때의 저의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악덕업주에게 갑질당하면서 심한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말로 닿을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저에게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저희 어머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자리 깔아도 될 수준입니다. 다 예언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망한다, 돈 다 떨어진다, 고생한다, 너 돌아올 생각한다, 그때 돌아오기만 해봐, 막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기에서 진 것과 같이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머니의 말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말을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 어머니 말처럼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민수, 네가 그렇지. 네가 언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기나 해? 너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너 또 이번에도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번에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어쩌냐? 넌 이제 정말 늦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고 어쩔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저에게 속상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늦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는 늦었다라는 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진짜 용기 내서 겨우 도전해서 왔는데 결국 이번에도 너는 늦었다라는 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쯤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수지 때문이다. 수지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여배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안 봐요. 보더라도 계속 투덜대면서 봅니다. 우리 아내가 좀 조용히 해, 옆에서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수지가 연기를 해서도 좋았지만 저는 이 수지가 극 중에서 맡았던 서달미라고 하는 역할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 서달미의 상황과 저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서달미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고 서달미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서달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서달미, 얼굴은 예쁘고 정말 잘 살 것 같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린 시절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때 달미는 아빠를 따라가게 되고요, 달미의 언니였던 인재는 엄마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이 이 달미와 언니 인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갔느냐 아빠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랐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둘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늘 돈을 중요시했던 엄마는 결국에 능력 있는 사업가와 재혼을 해서 결국 인생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신이 꿈꾸던 사업의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갑자기 과로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언니 서인재는 엄청난 금수저의 인생을 살게 돼요. 반면에 동생 서달미는 할머니의 손에 양육되면서 말 그대로 흙수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폭풍 같은 변화가 달미를 찾아와서 달미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지나서야 둘은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랜 세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만큼이나 두 사람의 인생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언니는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원인재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아버지의 재력 덕분에 승승장구해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학력, 미모, 재력, 명예,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된 것이죠. 반면에 달미는 할머니의 손에서 어렵게 자란 만큼 뭐 하나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해보지만 학벌, 고졸이라는 그 학벌이 꼬리표가 붙어서 그것이 너무 빈약해서 비정규직 인생을 전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언니 인재는 자신보다 훨씬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동생 달미를 보면서 오래전 15년 전에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잘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위치를 마음껏 과시하죠. 저기도 보면 언니는 벤츠를 타고 있고 달미는 까진 구두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미는요 쉽게 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려고 애써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요,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나도 대단한 삶을 살고 있어 거짓말을 칩니다. 언니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친구도 있고 나도 언니처럼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니 인재는 이 달미의 거짓말을 쉽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달미를 망신주기 위해서 달미와 그 능력 있다고 거짓말 쳤던 남자친구까지 엄청난 유명인사가 모이는 인싸 파티에 초대하게 됩니다. 달미는 자존심 한번 세우려고 했다가 이제는 정말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의 영상으로 잠시 담아봤는데요, 잠깐 이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려면 이직 가장부터 그만두고 관둬. 미안하다. 우리 이혼하자. 그래, 하자. 인재 달미, 니들 누구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달미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엄마 재혼했어. 새 아빠? 응, 엄청 부자야. 그리고 우리 오늘 미국 가. 새 아빠가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말렸어야지. 엄마랑 언니 다시 데려오겠다고 길을 쓰고 일한단 말이야. 그게 싫어. 왜 사는데 길을 써야 돼? 그냥 좀 살면 안 돼? 새 아빠 보니까 사는 게 되게 쉽더라. 뷔페도 쉽고 여행도 쉬워. 옷 사는 것도 쉽고 남일 갔던 유학도 내일처럼 쉬워. 근데 아빠 봐, 월급날 겨우 치킨 사오잖아. 그거 먹으면서 세상 맛있는 척 좋아하는 척 하는 거, 그거 나 안 질리디? 난 물리던데. 그 기름전에 맡기도 싫어. 진절머리가 나. 너도 그때 나처럼 엄마 따라왔어야 돼. 너 선택 한참 잘못했어. 시간이 말해줄 거야, 누구 선택이 맞았는지. 그리고 나 서인재 아니고 원인재다. 네 언니도 아니고. 걱정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할머니한테 빌붙어 사니? 강연에 기웃거리는 거 보니까 창업에 뜻이 있나 본데. 파트너는 있고? 설마 할머니? 아니, 있어. 다른 사람. 능력 있고 똑똑하고 유망한. 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돼? 우리 회사에서 네트워킹 파티가 있거든. 네가 창업에 뜻이 있으면 인맥 넓히기 좋은 자리일 거야. 뭐 봐서.
고마워. 뭐가? 난 늘 의심했거든. 그때 내 선택을.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다. 무슨 소리야? 까진 구두에 매직칠해서 신고 없는 남자친구까지 동원해가면서 창업 운운하는 널 보니까 지금 네 처지가 어떤지 빤히 보이네. 내 처지? 할머니한테 빌부터 살면서 회사에서 공 없는 야근이나 하면서 뭐 최저시급만 못한 월급 받으며 살겠지. 고마워. 다른 선택을 보여줘서. 덕분에 내 선택 의심할 일은 없겠다 이제. 출발하죠. 무슨 짓이야? 그 네트워킹 파티. 시간이랑 장소 줘봐. 부산이랑 같이 갈게. 미쳤구나, 서달미. 허세도 정도껏 떨어야지. 왜 그랬니, 달미야. 미롭지 않은 방법이 뭘까만을 심장이 달려만큼 내가 그린 내일엔 네가 있던 재밌죠? 여러분 마지막 장면 정말 웃기지 않나요? 모든 것이 꼬여버린 달미 거짓말 쳤잖아요. 이게 이제 뽀록나게 생긴 거예요. 세상 말로 지금 다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 남자친구는 어디서 구해와야 되지, 멋진 척 해야 되지, 그 인싸 파티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망신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언니는 벤츠 타고 가는데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막 머리를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왜 그런 거짓말을 쳤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 번 머리를 박다가 결국에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요.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막 웃어요. 여러분 지금 달미의 상황은요, 어떤 노래의 제목처럼 달미가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웃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울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그냥 웃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이 서달미의 마음이 정말 깊이 공감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달미라고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자리, 폼나는 자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달미처럼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 모든 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처럼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발목 잡히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달미와 같이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현타가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인데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살다가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한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난 지금까지 뭐 했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나,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때가 분명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캐나다에 와서도 잘 될 줄 알았는데, 훨훨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실패와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 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현타가 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과 어쩌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 처지, 내 현실 보면서, 여러분 길 가다가 어느 날 캐나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힘든 날이 있잖아요. 길 가다가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캐나다 살고 있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때 있지 않나요? 그런 현실 자각 타임의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정과 세상과 관계 속에서 많이 실패하고 찢어지고 다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드라마의 감초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참 멋진 조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달미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달미를 키워준 할머니 최원덕 할머니인데요. 사실 인생이 아프고 힘든 것으로 따지면 이 최원덕 할머니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랑한 아들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평생 핫도그를 팔아가면서 어린 달미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요,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분입니다.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달미 외에도 여기 스토리에 나오는 고아가 한 명이 있거든요. 엄마가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돌봐줘요. 그 아이에게 집을 내어주기도 하고요, 그 아이가 자신의 곁을 떠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속에서, 극 중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같은 할머니가 이 좌절해 있는, 머리를 버스 정류장 벽에 박고 있는 그 달미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손녀를 향해서 던지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한마디가 정말 압권입니다. 저는 그 장면, 그 축복의 말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저에게 하는 위로의 말씀처럼 느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영화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내 이야기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이건 성경책이 아니지만 세상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 민수야, 이 말 잘 들어봐, 이게 내가 너에게 하는 메시지야 라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강하게 주셔가지고 저는 한동안 이 말을 계속 붙들고 살았어요. 듣고 또 듣고 틈날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나를 축복해주면서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올려주세요. 옷 입어봤어? 귀티가 좔좔 흐르길래 사봤는데. 얼마야? 비싸 보이던데. 얼마 안 해. 할머니 돈 많아.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할머니가 다 사줄 테니까. 얼른 드셔. 국 식겠다. 오늘 인제 만나기로 한 거야? 응. 도산이 못 찾았잖아. 대신 귀티 잘잘 흐르는 옷 입고 갈 거야. 있어 보이게. 달미야. 응? 넌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네, 여러분, 지금 절망감에 빠진 손녀 달미에게 할머니가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달미야, 넌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찬찬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이 땅에 좌절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달미야,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찬찬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달미 역시도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이 위로의 말에 코끝이 지금 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달미는 그동안 너무 초조했어요. 언니는 벌써 아름답게 피어서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아직도 깊은 땅 어둠 속에서 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이제 언니를 만나야 하고 거짓말 친 게 이제 다 들통이 날 것이고 망신을 당하게 될 텐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할머니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달미야, 너는 코스모스야. 피어나는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너 역시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야. 그리고 너도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나게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각 계절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개나리와 민들레와 벚꽃 등이 막 피어납니다. 여름에는 장미가 또 해바라기가 멋지게 피어납니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동백꽃과 같이 겨울에 피어나는 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수많은 꽃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때에 맞춰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다른 꽃들보다 우월하고 대단한 것인가요? 또 코스모스와 같이 가을에 피기 때문에 열등한 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피어나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각자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자신의 계절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존귀합니다.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때가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꽃은 절대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자신이 피어날 때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다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 기다리면 자신의 정한 때에 가장 예쁘게 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봤는데요, 여기 3장은 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배치해 두셨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만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겪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때에 아름답게 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두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절대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늦었다, 틀렸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최민수 목사처럼 남과 비교하며 깊은 절망과 허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곳에 두셨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달미와 같이, 오늘 서달미와 같이 꼭 이게 청년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뭘 이루었나, 이렇게 허무함에 빠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도서가 어쩌면 그 허무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허무에 빠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달미의 할머니가 달미에게 너는 코스모스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너는 코스모스다. 너는 코스모스야. 찬찬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코스모스라고 말해줍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민수디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피어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거기에 둔 목적이 있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공수표로 날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자손이 없어 초조해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던 요셉에게 때가 되자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말씀합니다. 요셉은 뭐라고요? 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미야 너는 코스모스야 말씀하는 것 같죠. 비록 이전에는 정말 감옥에 갇히고 부녀자 희롱범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 과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버림받고 슬프고 상처투성인가 했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너는 코스모스다.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포로로 잡힌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환상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또 룻기에도 보면 오랫동안 남편 없이 어렵게 살아가던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취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코스모스들이 있어요. 그들 역시도 내가 언제 필까? 언제 아름답게 될까? 조바심을 내고 초조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피어나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것, 내가 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늘 달미와 같이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피어나는 게 꽃이 아니라 내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꽃으로서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나의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름답게 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꽃인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지 못하면 늘 인생을 비관하며 한탄하며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진정으로 나를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라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름답게 피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좀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그 찬양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면서 축복하시고, 후렴할 때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이렇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요? 코스모스야. 찬찬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목적, 그 이끄심을 믿으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